경제적 혜자를 가진 에코프로비엠은 뭐 비싸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저는 분할을 해서 배터리 IPO를 하면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전 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쪽은 유상증자를 한다, 아니면은 뭐 투자를 더해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주가의 플러스 요인입니다. 포트를 그냥 셀과 소재 업체들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한나 책임연구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한 3개월 됐나요? 네, 그 정도 그런 됐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때도 몇 가지 이제 언급하셨던 관련된 주식들이 요즘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일단 지금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지금 아주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아주 뜨거운데 고점 논란도 있고요. 네. 하여튼 또 그만한 어떤 또 호재도 있고, 하여튼 이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이제 배터리 소재 쪽에서는 투자 포인트로 좀 깔끔하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논란 이런 부분이 나오는 이유는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올랐습니다. 예. 셀 기업들이 일부 조정이 있었고, 또 소재 기업들도 이제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일부 조정이 있었던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은 거의 그냥 계속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수준 한 뭐 내년 기준으로 47배가 좀 넘어가는 수준. PR이? 네. 높긴 높죠. 높네요. 47배가 넘어가는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너무 밸류가 이제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저는 이제 과거에도 이제 몇 개월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빠질 만한 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빠질 만한 요인이, 이게 뭐 사실 7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된다, 정말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도 비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연마다, 그러니까 매해마다 매출액 증가율이 기본 50% 이상씩 올라갑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얼마 전에 SK 이노베이션 10조 원 수주가 나왔죠. 그렇죠. 2024년부터 2026년 겨우 3개년 동안 10조 수주기 때문에,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본인들이 계획했던 증설 스케줄보다도 항상 애드업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실적 추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했던 외형 성장보다 항상 더 나오면서 이게 항상 47배인 거죠. 주가가 올라가면 또 그만큼 외형 성장이 더 더해지니까 또 이게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실제 밸류는 그냥 그 제자리에 있는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뭐 모멘텀이 계속 있고, 게다가 기술력이 있고, 판가에 대한 단가 압력이 없는 그런 좀 경제적 혜자를 가진 에코프로비엠은 뭐 비싸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내년도 기준으로 한 47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SK이노베이션에서 얻은 그 10조 원대 매출, 이거에 대한 이익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전혀 안 된 거죠. 네. 이거 지금 발표되는 이런 것 제외한 예. 그 현재의 기준으로? 왜냐하면 그 발표된 건 실적으로 찍히는 건 2024년부터 찍히니까 2022년 기준의 이익 추정치로 한 거기 때문에 24년부터군요. 24년부터 26년. 그러니까 지금의 발전 속도에 플러스 2024년도에 또 이만큼의 추가 요소가 그렇죠. 있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일단 증설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또 사실 그 에코프로비엠에 약간 부정적으로 봤던 분들의 의견은 그 증설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돈이 많이 투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해외 공장 뭐 어떻습니까? 지금 설립에 대한 발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우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SK 이노베이션형으로 10조 원 수주를 받았으면 미국 쪽에 있는 그 조지아주 공장의 포드향 중심으로 좀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해외 현지 공장 투자에 대한 계획은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때 유럽 공장에 대한 계획만 좀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2024년 기준으로 18만 톤 기준이었다면은 이게 2021만 톤으로 지금 유럽 쪽에 대한 투자 증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수주가 더 붙었기 때문에 아마 미국 현지 공장에 대한 투자 발표가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사실 배터리 소재 쪽은
유상증자를 한다 아니면은 뭐 투자를 더해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주가의 플러스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발표들이 배터리 소재 쪽에서 점점 수주가 증가를 하고 앞으로 외형 성장으로 연결이 되겠구나 다들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호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막 그 증설하거나 유상증자 하면은 그걸 악재로 보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더 극대화된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네, 특히나 2차 전지 이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증설해 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받아야지만 받고 증설을 하니까 오히려 긍정적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 지금 많이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말씀하신 47배. 개인적으로 그럼 이건 아직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성장 가능성이?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기업과 단기적으로 봐야 될 기업들을 좀 구분해서 저는 이제 목표 주가를 선정을 하는데 한 번도 꺾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견을. 제가 의견을 나름대로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토픽들은 계속적으로 의견을 이제 바이를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를 상승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비엠은 장기적으로 와야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일부 차익 실현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앞으로의 외형 성장과 잠재력을 반영을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는 탑픽이 에코프로비엠인가요? 네. 지금 하우스에서 정한 그 목표 주가는 어떻게 돼요? 제가 목표 주가가 지금 이번에 한 번 더 올렸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한 번 더 올렸는데 얼마를 했죠? 올려서? 네, 여러 번 올려가지고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목표 주가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올렸습니다. 보통 그 목표 주가 이렇게 도달이 되잖아요. 시장가가. 그럴 경우에 이제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데 상향이 됐든 그럴 때에는 그 기준을 뭘로 잡나요? 결국 이익이라든가 매출 규모 가지고 잡는 건가요? 사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승시키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고점 논란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밸류가 이미 높이 선정이 돼 있는데 이익은 그대로인데 주가는 계속 갈 것 같으면 이게 멀티플을 자꾸 타겟 멀티플을 올리는데 이건 그냥 본인들의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 주면서 실제 그냥 이익 올라가는 부분만 반영하면은 목표 주가 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에코프로비엠은 이게 어렵지 않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 보니까 52만 8천 원으로 선정을 해놨네요. 지금 얼마더라? 47만 원인가? 아니야. 74만 원이었는데? 오늘 아니죠. 그게 아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효성첨단이고 에코프로비엠. 오늘 또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게 제가 아까 효성첨단 소재하고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에코프로비엠 이걸 탑픽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그래도 혹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악재, 리스크 요인도 있잖아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발생한다면 우선 첫 번째는 너무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차익 실현이 좀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수급의 문제? 네, 그래서 수급의 문제가 첫 번째는 있고요. 뭐 유상증자 한다고 하면 좋기는 좋지만 그래도 일부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해서 뭐 한 번 정도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전환시키고 싶을 때는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 이거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정말 LG처럼 SK 쪽에서도 배터리 화재가 났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같이 또 이제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죠. 네. 진짜 그 LG화학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주가 하락이 많이 됐잖아요. 이 LG화학의 이 문제, 이거는 펀더멘탈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그냥 일순간 흘러가는 노이즈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미 뭐 다른 데도 아직 문제는 터지지 않았지만 신기술이니까 많이 뿌려놨잖아요. 제품. 어디선가 한번 터지면 엄청난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과거에 한번 현대차 쪽 화재가 났었을 때 그때 당시에 막 뼛속 시리즈 한참 썼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LG 쪽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GM 리콜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콜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은 어느 한쪽에서 나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실제로 제가 뼛속 시리즈 1편이 이제 배터리 자료였었는데 거기에도
니켈 함량 60% 이상부터의 화재 확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LG뿐만이 아니고 다른 배터리 업체들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LG 화학이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배터리로 인해 배터리 쪽의 공급을 다른 쪽으로 다 빼앗기고 배터리 사업부가 완전 이제 하락전환되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 배터리 공급 자체, 공급을 하고 양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이 글로벌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주가 흐름으로 봤었을 때에는 일시적인 조금 흔들림이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그 수급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슈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급이 배터리 쪽은 아직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리고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은 오히려 과거부터 정말 일찍부터 개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기술력이 낮다라고 볼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완성차 고객사들이 뭐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이슈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은 잠깐 주가가 눌렸지만 뭐 IPO로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LG 화학 측면으로 봐도 안에 소재를 키우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보통 이 완성 배터리 업체들의 그 배터리 종류를 보면 뭐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뭐 이러잖아요. 네. 이런 것들 제품 이런 어떤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왜냐면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회사에. 근데 이거는 어디서도 원인을 규명을 하고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거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화재에 대한 원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양극재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뭐 파우치로 들어가는데 뭐 SK 이노베이션은 스태킹 방식으로 넣는다면 뭐 LG 같은 경우에 안에 넣을 때 그냥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한 장씩 쌓아가지고 넣는 이런 형식 때문에 생기는 탭 접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말 그대로 뭐 배터리 이외에 충전을 뭐 너무 100%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점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이 완성차 업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업체 쪽에서 같이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디까지는 우리의 예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뭔가 계속 지금 회사에서도 아마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근데 아직 발견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복합적인 요인인 거죠. 네. 그러면 요즘 뭐라 그럴까요? 도요타에서 왜 전고체 배터리 차량을 뭐 출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뭐야 전고체가 우린 먼 훗날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온 거 아니야? 이런 또 두려움이 갑자기 생기면서 2차 전지 한국 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고체는 뭐 해마다 한 번씩은 등장을 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이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전고체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정말 지금 말 그대로 지금 3원계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도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뭐 고체로 만들면 단순히 갑자기 안정적이 되고 이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걸림돌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LFP예요. 그게 뭔가요? 그게 이제 과거에 원래는 이제 LG하고 삼성 쪽하고 파나소닉 쪽에서 3원계 이제 NCM, NCA 쪽을 이제 들고 나오면서 과거에 안정성으로 대표되던 LFP라고 하는 양극재를 BYD나 CATL 뭐 이런 쪽 중국 업체들이 했었어요. 근데 에너지 밀도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NCM, NCA 이런 3원계 쪽으로 갔다가 이게 철이라고 하는 원소 자체가 엄청나게 안정한 원소예요. 그래서 LFP 양극재 자체가 안정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LFP가 다시 이렇게 비중이 올라오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BYD 같은 경우에도 LFP 양극재를 가지고 지금 배터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테슬라 Y 쪽으로 들어갔을 때 주행거리가 600km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안정성도 보장되면서 주행거리도 어느 정도 나오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LFP 비중이 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LG 화학에서도
물론 삼원계 쪽이 당연히 앞서 있고 좋은 건 알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LFP 쪽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포트폴리오로 앞으로는 좀 가면서 오히려 LFP가 실제로 에너지 밀도를 좀 높여가면서 안정성 위주로 올라오는 부분에 조금 우리는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실용적이고 가장 빨리 우리가 보급될 수 있는 어떤 차세대 전지로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이 가능성이 높다. 차세대 전지라기보단 과거에 있었던 건데 주행거리가 너무 안 나왔던 거였는데 이것이 뭐 첨가제를 좀 더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의 일부 방식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가 비슷하게 지금 현재 있는 거 NCM과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그건 조금 점유율이 이쪽은 올라오고 이쪽은 좀 내려오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실 필요가 있죠. 네. 지금 사실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유럽, 뭐 미국은 이제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뭐 미중 갈등 때문에 그 중국의 어떤 업체들이 뭐 진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반대 극복 효과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진출하면서 이제 혜택을 좀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떤 지금 말씀하신 표준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술의 표준이 됐든 아니면 무슨 제품의 표준, 뭐 배터리 사이즈의 뭐 표준이 됐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국이 경쟁력이 있나요?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죠. 지금 점유율도 NCM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LG하고 SK 쪽, 이제 SK는 막 치고 올라오는 거고, 사실은 LG와 CATL의 경쟁 구도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 배터리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있죠. 이제 완전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제 조금 더 나아갔을 때, 배터리를 이제 앞으로는 점점 저렴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 저렴하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 있는 이제 원재료 단이라든지 원재료를 가공하는 이런 앞단에 있는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이 많이 갖추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추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CNG나 이노베이션 이쪽을 통해서 배터리 원재료를 리사이클링을 해서 뭐 가공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해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좀 뒤처져 있긴 하죠. 그래서 이건 좀 올려야 되는 부분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그 말씀하시니까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그 연구원이 한 분 오셔가지고 그 유럽하고 그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 탄소 제로니 뭐 이런 관련된 이슈로 한국에서의 그 배터리가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뭔가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성능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재활용, 폐건 전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편리성이나 기술력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게 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우리 경쟁력이 좀 약한가요?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우선 중국의 GM이라는 기업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은 하고 있고, 원래 이게 처음 시작이 우리나라는 배터리 기술 개발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국은 본인들이 수요를 끌고 싶으면 끌 수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일단 시장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로 이제 들어가자라고 계획을 했을 때부터 바로 했던 게 원재료 포섭 다 하고 원재료에 대한 가공을 포섭을 다 해서 앞단 생태계를 거의 중국 중심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벗어난 얘기로 태양광 쪽도 지금 폴리실리콘 중국이 다 잡는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되는 것처럼 배터리 쪽도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지분 확보를 해놓자 해서 아예 그 광산서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광산 뭐 지금에 와서 포스코도 사실 광산 일부 매입을 하긴 했지만 결국엔 적자를 너무 많이 크게 보기 때문에 일부 다시 매각을 하기도 하고 하는 등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진 거고요. 리사이클링에 대해서는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CNG 쪽에서도 리사이클링 잘하고 있고요. 포스코 쪽에서도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해외 공장, 유럽이라든지 미국 공장에 진출할 때는 거기 단순히 배터리 소재, 셀 이런 기업들 뿐만이 아니고 그 앞단에 있는 원료 리사이클링부터 가공 기업들까지 같이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투자의 관점에서
그 LG나 SK나 뭐 삼성, SDI 같은 이런 완성 배터리 업체에 투자하는 대형주에 투자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에코프로비엠 같은 어떤 중소형주, 소재주 이런 쪽에 뒷단에 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냐라는 거 가지고 사실 논란이 계속 있어 왔죠. 근데 수익률 면에서는 어쨌든 중소형주가 월등하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이 기조가 계속 이어져 갈까요? 저는 제가 이제 올해 상반기 이후로 하반기 때는 배터리 소재 쪽을 보고 그 셀 업체들은 잠시 접어두자라고 말씀을 이렇게 레포트에도 담고 했는데 그 이유는 분할을 해서 IPO 하려는 이슈들이 많아서예요. 그렇죠. 결국 셀 업체들은 어쨌든 한정이 되어 있고 그 기업들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대형 셀 배터리 기업과 소재 기업들은 주가가 이제 같이 가져와야지 맞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서 전 둘 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어쨌든 10월 1일에 SK 이노베이션도 배터리 분할을 한다고 그렇고 그렇죠. LG도 뭐 지연이 좀 되긴 했지만 에너지솔루션 IPO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배터리 가치로만 100%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장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게 낫지 지금부터 담고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소재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말씀은 다 분할 이슈가 끝나서 이제 새로운 그 배터리 회사들이 완성 배터리 업체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든 이런 게 다 상장이 됐을 때는 탑픽은 이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포트를 그냥 셀과 소재 업체들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해서.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 SDI 그런 이유로 삼성 SDI를 보통 탑픽으로 보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동의하세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대형주를 선택을 어쨌든 하는 것이 이거는 약간 개인과 기관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의 차이도 좀 있는데, 무슨 소재만 들고 가기는 좀 애매해요.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이제 대형주가 크게 두 개가 빠졌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셀 3사 중에서 한 군데가 남는 거죠. 그래서 물명의 어깨로. 이거는 이제 기관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100% 이해를 하는 측면입니다. 왜냐면은 기본 벤치마크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게 여기보다 훨씬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뭐 대안이다를 떠나서 그거는 이제 개인과 기관의 약간 차이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분할해서 상장하잖아요. 3사. 이제 완벽한 진짜 배터리 3사의 경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때는 탑픽을 어디로 보세요? 아직은 그때 가서 분석을 새로 해야 되나요? 저는 우선은 지금 배터리가 장기적인 성장성은 보장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장기적으로 보는 것과 단기적으로 보는 것들은 분명히 차이를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제가 중국이나 미국의 국가에서 태어난 국민이었으면은 이게 정책 아니면 수요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결국에 기술력이 있어도 그 수요와 정책은 미국에 따라가거나 중국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포트의 변경은 분명히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도 어쨌든 레퍼런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쌓아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할을 해서 배터리 IPO를 하면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전 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우열을 가리기가 좀 쉽지 않다. 예, 맞습니다.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성장성이 더 워낙 눌려 있다가 갑자기 뒤늦게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이렇게 가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훨씬 외형 성장이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점유율의 대부분은 LG다라고 LG. 보시면은 둘 다 장단점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한 어떤 소재 이쪽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워낙 이쪽 부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